안녕하세요. 서정의 경제펀치 서정입니다. 한국경제의 오늘과 내일 고민하고 통쾌한 한방으로 문제점까지 해결해보는 경제펀치. 네, 요즘 우리 중시가 요동을 치고 있죠. 그 이면에 중국 경제가 있고 또 미중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중국 경제의 앞날, 미중 갈등의 미래. 과연 누구의 승리로 끝날까요? 네, 그래서 오늘 전문가, 이쪽 분야 전문가, 최고의 전문가 한번 모셔봤습니다. 대경제정책연구원 KF의 초빙연구위원으로 계신 왕윤종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미중 갈등, 어제 오늘 예견된 건 아니고, 그렇죠. 오래전부터 지금 예견됐고, 쭉 지켜보고 있는데, 이 거의 정점에 도달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은 이제 시작의 시작이다. 이제 시작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 경제가 굉장히 예상보다 지금 최근에 들어서 많이 흔들리네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비교적 견조한 성장세를 이제 보여왔습니다. 1분기까지 6.8%, 그다음에 2분기 6.7%, 3분기 통계가 나왔는데 6.5%인데 과연 거기에 이제 신빙성이 있느냐에 대한 그 얘기는 있지만 중국이 지금 현재 최저 성장의 그 밑에 바텀라인으로 잡고 있는 것이 6.5%거든요. 과연 6.5%를 계속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제 의구심이 지금 들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에는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 경제는 지금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그렇죠.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좀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특히 시진핑의 중국이라고 하는 건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중국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요동을 치는 걸 보면 역시 구조조정의 어떤 그런 과정이라는 건 어떤 정치적으로도 해결하기 어려운 건가 보죠? 사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시진핑 소위 1기 때 처음에는 이제 중국 꿈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중고멍이라고 그래갖고 그걸 얘기하면서 중국의 미래 발전에 대한 청사진을 이제 시진핑이 그렸습니다. 그러면서 강하게 여러 가지 그 문제점, 내부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을 공급축 구조개혁이라고 해서 제시를 했고요. 공급축 구조개혁에서는 이제 우리 잘 아시다시피 철강이라든지 석탄 부분에서 과잉 생산을 줄이려고 하는 그 노력들을 폈습니다. 그 결과 한 2년 정도는 공급축 구조개혁의 성과가 나왔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미중 간의 갈등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을 했고 결국에는 최근에 들어서는 미국의 통상 압력이 강화되는 상황 하에서 중국 경제도 좀 구조개혁의 속도를 조절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 들어서는 그 중국의 증시가 크게 흔들리면서 유동성을 많이 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공급축 구조개혁이 그렇게 쉽게 달성될 것이다라고 예상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지난주인가에 미국 그 유명한 그 자동차 회사 포드사 쪽에서 야 이러다가 우리 저 철강으로 제품 만들어야 되는데 미국이 가장 비싼 철강 쓰게 생겼다. 중국에 대한 통상 압력을 하다 보니까 거꾸로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식품 가격이 너무 올라서 이렇게 생겼다 이런 말을 하는데 자기네 주력 업종 아니겠습니까? 자동차면 주력 업종에서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면 과연 미국은 자기 주력 업종에 이렇게 피해가 있다고 스스로 얘기하는 업종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밀어붙이는 겁니까? 사실 미국이 이제 통상법 232조를 해서 철강에 대해서 이제 관세를 하면서 우리나라는 빼줬죠. 그렇지만 이제 중국은 이제 포함됐습니다. 이럴 경우에 철강을 중간재로 사용을 해갖고 결국 자동차를 만드는데 거기에 이제 원 부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그 이전부터 지금 이제 쭉 나왔던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중간재가 아니라 많은 소비재들을 좀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비재 가격이 많이 상승하고 또 유가 상승이 거기에 겹칠 경우에는 미국이 그동안 아주 싼 그 소비재 가격으로 인해서 물가가 굉장히 안정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물가 상승 압력이 굉장히 오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미국이 금리를 계속해서 지금 인상을 하고 있는데 이 금리가 더 가파르게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인플레 압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통상 압박이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부메랑이 될 수 돌아올 그렇죠.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아마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강하게 압박을 넣는 건 미국의 나름 노림이 뭐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는 버틸만하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아하. 지금 현재 국민 모두다. 미국 네네. 국민, 그다음 미 의회 모두 트럼프의 이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대해서 상당한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과 중국이 서로 몇 차례 관세를 이렇게 매긴다 저렇게 몇 차례 치고받았어요. 3차례입니다, 지금. 네. 서로 간에 묘한 그 관세 정책에 있어서 전략이 좀 달리 보이십니까? 지금 전략을 보통 이렇게 합니다. tit for tat 스트래티지라고 이렇게 전략이라고 얘기하는데 미국이 먼저 한번 때리게 되면 중국은 똑같은 수준으로 맞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미국이 또 한번 그 수준을 높이죠. 예, 관세 압박에 대한 수준을 조금 높이게 되면 중국도 똑같은 수준으로 그래서 맞대응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은 많은데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비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관세만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미국의 승산이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미국을 보면서 지금 관심이 가는 거는 곧 이제 11월 6일인가요? 중간선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중간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아마 이 미중 갈등에 뭔가 변곡점이 한번 되지 않겠냐. 어떻게 보면 더 커질까요? 아니면 조금 이렇게 선거를 앞두고 막 좀 했으니까 조금 잦아들까요? 많은 언론들이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선거에서의 공화당의 하원이겠죠. 거기서의 승리를 위해서 이러한 전략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너무 단견입니다. 짧게 보는 거고요. 지금 현재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 갖고 일련의 조치들이 있습니다. 일련의 조치 중에 이제 법안도 있고요. 중국을 겨냥한 여러 가지 법안들인데 이것은 민주공화당 양당의 전폭적인 초당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지지를 받고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중간선거 이후에도 중국에 대한 미국의 통상 압박, 그다음에 통상 압박 이외에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대응책들이 지금 이제 계속해서 강구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지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미국의 여러 가지 흐름들은 어떻게 보면 일시적이고 단기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자기들의 산업을 어떤 부흥을 위해서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하나의 전략적인 전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일례로 문재인 대통령이 뉴욕에 가서 연설을 했던 초당적인 그런 생크탱크가 있어요. CFR이라고요. 그 외교협회라고 부르는데 이 외교협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출마 전에, 선거 전에, 대선 전에 이미 중국의 대전략이라는 것을 세워야 된다. 이 중국의 대전략은 오바마 대통령 때 너무나도 물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력하게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 미국의 이익, 국익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점이 민주공화당 양당이 모두 다 지금 공유하고 있는 정책적인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통과되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8월 13일 날 사인을 했던 이 존 맥케인 국군 수권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수권법의 내용에서는 상하원 모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이것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국방력인데 국방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경제와 국방을 연계해서 전폭적으로 이 중국 기업들의 기술이라든지 미국 기업에 대한 탈취 이런 행위에 대한 견제 카드가 지금 현재 강하게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다 이렇게.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보면 나름대로 이제 경제 성장률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 자기들 부정부패와의 싸움, 내부적인 문제도 많이 있는데 그러면 뭔가 바깥쪽 부분을 조금 물러서면서 조금 이렇게 시간을 두고 할 것 같은데 여기도 강경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시진핑 주석의 그 집권 2기를 시작하면서 강한 중국을 실현하고 또 집권 2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중국이 그야말로 이제 소강사회를 완벽하게 실현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러한 계획에 청사진이 흐트러질지 모른다라는 그런 불안감 이런 것들이 크게 작용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내적으로 본다고 하면 시진핑 주석의 권위를 훼손시키는 형태의 소위 중국 사람들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그런 식의 양보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중국에도 살아봤지만은 중국 분들이 굉장히
자존심이 강합니다. 네. 그래서 특히 지금 미국에 대해서 쉽게 양보는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왕 박사님은 둘 중에서 누구의 승리를 좀 치십니까?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것 같고요. 결국은 극단적인 형태로 세계 경제를 망치는 그런 형태는 서로 피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상반기를 경과하는 시점에서 세계 경제가 과연 어느 수준까지 어려워질 것인가. 그럴 때 주변국들이 있습니다. 지금 일본도 있고요. 또 유럽 국가들이 이 정도로 세계 경제가 흔들려서는 안 되겠다라. 그래서 이제 뭐 G7, G20에서 어떤 형태든 간에 좀 합의를 도출하려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어려워지는 걸 전제로 얘기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야 이제 그만큼 경각심이 예, 경각심이. 나올 거고. 예. IMF에서는 과거 벌써 오래됐습니다만 한 2030년 되면 중국이 완전히 경제력에서 이제 미국을 압도한다. 예. 이렇게 했는데 그게 뭐 양적으로도 그렇고 질적으로는 뭐 좀 얘기가 좀 다르겠습니다만 그 정도 되면 진짜 중국이 앞서게 될까요? 명목 기준으로 해서 2030년 정도 되면은 이제 IMF 추정치로 미국을 양적으로 볼 때 이제 미국 GDP를 초월할 것이다, 초과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질적인 수준에서는 중국이 미국을 따라가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중국 제조 2025를 통해 갖고 기술력을 어떻게 더 제고시킬 것이냐. 근데 여기에 이제 바로 미국이 견제 카드가 크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느슨하게 중국의 기업들, 국유 기업이 중심이 돼 갖고 미국의 소위 기술 관련된 스타트업 기업들 그리고 많은 그 첨단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쉽게 인수합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전면적으로 지금 이제 금지하는 법안이 금년에 이제 통과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중국의 기술력 발전에 있어서 앞으로 길이 그렇게 쉽지 않다. 재미난 거 한 가지는 시진핑 주석과 아베 총리가 지금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것은 그리고 왕치산이 또 이스라엘을 방문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미국하고 최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과 이스라엘을 통해서 미국이 지금 현재 중국에 대해서 강하게 압박을 넣는 것을 좀 완화하려는 그런 정책이라고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벌써 오래됐어요.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면 누가 이길까? 뭐 이런 참 점치기 어려운. 웃을 일은 아닌 것 웃을 같습니다. 일은 아닌데 오래됐어요. 근데 처음에는 많이들 그 강대국의 흥망 같은 그런 흐름을 보면서 미국이 어차피 쇠퇴라고 하는 거는 좀 예.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하면서 그런 쪽으로 점을 많이 쳤어요. 특히 영국 출신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많이 했죠. 먼저 소개를 해 주실 거예요. 이 소위 말해서 냉전 체제의 말기에 왔을 때 이제 80년대가 되겠습니다. 그때 레이건 시대죠. 미소 간의 전략적인 어떤 군비 지출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 별들의 전쟁을 하면서 군비 지출이 엄청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럴 때 예일 대학의 이제 폴 케네디 교수가 GDP 대비 소위 군사비 지출이 5%를 넘어가면 이것은 위험한 신호다. 그리고 그것은 강대국으로서의 경제력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진다. 그런 예상을 했는데 미국도 그때가 5%를 넘었고요. 그 당시 소련은 10%를 넘었습니다. 결국 미소 경쟁에서 소련이 과도한 군사비 지출로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소련이 망했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은 군사비 지출을 크게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빌 클린턴 대통령 시기에는 경상수지가 그러니까 재정 적자가 완전히 해소되는 그런 경이적인 기록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미국 경제가 다시 부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80년대에는 이제 폴 케네디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쇠퇴론이 등장을 했고 그것이 이제 다시 21세기로 이제 넘어오는 시점에서 미국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이하게 되죠. 이러면서 미국이 다시 한번 쇠퇴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그 우려의 목소리의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니얼 퍼거슨이라고 하버드 대학의 교수입니다. 이 사람이 시빌라이제이션 문명이라는 그런 책을 썼어요. 그러면서 중국이 소위 말해서 이제 G2 체제를 같이 하면서 미국과 이제 비슷하게 잘 갈 수 있을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을 앞설 수도 있다라는 그런 예측을 했는데 전제 조건이 단 하나가 있습니다. 문명이라는 것이 미국의 문명을 얘기하고 서방의 문명을 얘기합니다. 중국이 서방의 가치관,
소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받아들이는 한에 있어서는 중국이 주도하는 소위 그 새로운 어떤 세계 질서에 대해서 용인할 수 있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중국은 서방의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결국 미중 간의 가치관의 갈등도 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미국 그 전제로 얘기했던 그 부분을 중국이 자기 주체적인 동양의 문명으로서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아니면 자기 체제 붕괴를 염려해서 그런 개방적이고 자유주의적인 부분을 아직은 안 하고 있는 걸까요? 소위 그 후진타오 시절에는 그 중국의 그 소위 정치 시스템에 대해서 soft authoritarianism, 소위 연성 권위주의 체제다. 그래갖고 소위 말해서 그 싱가포르와 같은 권위주의 체제로 가는 측면에서는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그런 여론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 하에서는 강한 하드 오소리테리아니즘으로 갑니다. 결국 경성 권위주의 체제로 가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 지금 현재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중국이 과연 얼마나 받아들일 것이냐에 대한 회의론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중국에 대해서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해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최근에 그 투키디데스의 함정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G2 갈등, 뭐 과거에도 그렇지만 강대국들이 충돌하고 할 때 뭐 뭔가 이렇게 만만치 않은 상황이 벌어진다 뭐 이런 건데 그건 역사의 흐름에서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이 현대 사회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건가요? 투키디데스 하면은 아테네의 유명한 장군이었는데 그걸 가지고 또 헤로도투스 이후에 이제 유명한 역사서를 썼죠. 그리고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라는 걸 썼고, 그때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있었고, 신흥 강대국으로 오른 해양 강국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아테네 델로스 동맹 사이에 이제 전쟁이 벌어졌고, 결국은 아테네가 지게 되죠. 이러한 그 역사적인 경험을 기준으로 해서 하버드 대학의 그래엄 앨리슨 교수가 그동안 있었던 그 최근이죠. 근대사에 있어서 16번의 케이스를 놓고 볼 때 12번의 전쟁이 있었다. 확률적으로 보면 한 75%의 전쟁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위 기존의 강대국과 신흥 강대국 사이에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 이 소위 그 Destined for War, 예정된 전쟁이라는 책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예정된 전쟁에서는 바로 중국과 미국의 전쟁 가능성이 있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양국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많이 지금 현재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양상이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측면까지 확대된다고 할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극단적으로 날 경우에는 세계 경제 또는 세계 여러 가지 질서의 큰 불행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소위 G2 국가들이 서로 정말 합리적인 그런 타협점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 이제 세계대전 같은 경우도 다 그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현대 그 국가들이 뭔가 그런 전쟁을 피해보자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협력과 고안을 해봤는데 결국은 그 함정을 못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게 이제 결론입니다. 요즘에도 그게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군요. 참 어떻게 보면은 겁이 나는 좀 시나리오인데요. 특히 우리 같은 경우,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진짜 뭐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또 북한 핵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미중 갈등과 관련해서 우리 북핵 문제도 굉장히 그 관련된 함수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예상이고 쉽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과거의 냉전 시대도 동맹 체제였습니다. 그 체제가 다르죠. 자유시장 경제 체제의 동맹 체제와 또 사회주의 공산 계열의 그 동맹 체제였는데, 지금 현재 새롭게 재편되는 소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구소련 체제가 해체된 이후에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세계 질서를 재편해 나가는 과정에서 북핵 문제를 놓고 어떤 동맹 체제가 형성되느냐가 지금 현재 굉장히 중요한데요.
미국은 지금 현재 사실 오바마 정부 때부터 지금은 이제 폐기되었지만 소위 환태평양 네. 경제 그 파트너십 협정을 통해 갖고 중국을 둘러싼 봉쇄 정책을 경제적으로 도모를 했던 거고 그 이후에 TPP가 폐기된 이후에는 지금 현재 인도 태평양 구상 전략 네. 협상 전략적인 어떤 그 협력 체계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미국의 동맹 체제 가장 축에는 일본이 있고 호주가 있고 인도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또 한편으로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동맹 체제를 갖고 있는데 과연 이런 북핵 문제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동맹 체제를 중국을 축으로 해서 다른 형태로 형성된다고 할 네. 경우에 있어서는 통상 문제에 더해서 네. 새로운 어떤 군사 안보적인 갈등도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체로 이제 좀 길고 크고 좀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끝으로 조금 짧고 마이크로한 얘기 한번 내년 중국 좋게 볼 여인들이 많지 않지요? 중국 경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중시가 30% 빠지니까 유동성을 많이 풀었습니다. 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이제 오히려 돈을 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6개월 후에 또 다시 한번 미 재무부가 평가를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위안화가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달러당 6.9 거의 7위안을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 7위안 이상으로 지금 이제 위안화가 약세를 보일 경우에는 6개월 후에 중국이 소위 말해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환율이 약세를 보인다는 것은 중국 경제가 그만큼 체력이 튼튼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개방을 완전히 하지 않았습니다. 네. 소위 말해서 아직도 개방을 제한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중국 경제가 쉽게 무너지지 않는 정책적인 카드를 중국 정부는 가지고 있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인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름 달러 채권 갖고 있는 거 팔겠다 막 엄포도 놓고 그럴 수 있죠. 지금 이제 3조 1천억 정도의 그 지금 외환보유고를 보이고 있는데 그 달러 채권을 팔 경우에는 손해를 보는 것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그 가치가 떨어지니까. 선택은 아닐 거라고 보입니다. 네, 아무튼 중국 경제의 구조조정의 끝이 어딘지 그게 나름 바닥을 친다면 또 다른 또 상승을 또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미중이 서로 협력하는 시대에는 한국 경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시 그런 협력하는 무드로 갈 수 있는 반전의 네. 그 포인트를 어디서 찾을 것이냐. 네네. 그것이 중요한데 현재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는 그렇게 쉽게 발견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네. 우리 왕 박사님은 그 반전의 포인트가 적어도 2, 3년 그 이상이 지나야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것 같네요. 좀 그런 우려가 미국 내에 많이 있습니다. 조금 닥터 둠 쪽에 가까우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극단적인 닥터 둠은 아닙니다. 비관적 낙관론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관적 낙관론자.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미국과 중국 이 G2 충돌의 결말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같은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는 결국 그 위기 속에서 우리 스스로의 기회를 찾아내는 지혜를 만들어내는 지혜를 모아내는 그런 길에 놓여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서정의 경제 펀치 그런 지혜에 도움이 되고자 하면서 오늘 여기서